한국 핵잠수함은 10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 수석연구원. 그는 2015년 베이징 국방부에 충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내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빨간 거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2025년 10월 29일 트럼프가 한국 핵잠수함을 승인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은 왜 10년 전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중국 학자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0월 29일 새벽 4시 47분. 침대 옆 테이블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왕젠펑, 56세. 다렌조선소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는 선박설계 엔지니어입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속보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세계 7번째 보유국 확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10년. 정확히 10년 전 제가 베이징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출했던 보고서, 제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의 급속 성장과 10년 내 핵 추진 전환 가능성. 당시 7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제 보고서에 빨간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간단했죠. 한국 기술력 과대평가. 현실성 없음. 채택 불가.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거부했던 예측이 현실이 된 겁니다. 휴대폰을 꽉 쥔 채 침대에 앉아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승인.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3,000톤급 디젤 잠수함 기술.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후회할 것이다. 10년 전 거부당한 보고서 표지에 제가 빨간 펜으로 남긴 그 문장이 지금 증명된 거였습니다. 새벽 6시, 베이징 집 창문으로 차가운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환호했고, 미국 언론은 놀라워했으며, 일본 언론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침묵했죠. 단 한 줄의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또 한국 기사 보고 있어요? 딸 샤오메이였습니다. 23세, 베이징 외국어대학 영문과 4학년. 파자마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제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쌓여왔던 부녀 사이의 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요. 샤오메이야, 이거 봐. 아빠가 10년 전에. 알아요. 아빠가 맞았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한국 얘기만 해요? 한국이 잘 됐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샤오메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10년 전 그 보고서 때문에 아빠 승진 탈락됐잖아요. 동료들이 아빠를 한국 공포증 환자라고 비웃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빠는 몰라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내 아빠 한국 좋아한다며? 중국인 맞아?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아빠를 예로 들었어요. 왕젠펑처럼 되지 말라고. 객관성을 잃은 연구자의 전형이라고. 샤오메이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새벽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샤오메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 하지만 난 맞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내 보고서가 맞았다고. 한국이 정말로 해냈어. 그런데 중국은 귀를 막았고, 지금 우리는 5년 이상 뒤처졌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한국 핵잠수함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부산국제조선학회 사무국. 제목은 2025 글로벌 조선기술 심포지엄 초청이었습니다.
학회는 사흘 후인 11월 1일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젠펑 교수님의 2015년 논문 동아시아 잠수함 기술 비교 연구를 저희 학회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특별 세션을 마련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중국에서는 거부당했던 그 연구를 한국이 인정해 준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집에서는 딸이 실망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비웃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왕 박사, 한국 학회 초청받았다며? 가지마.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한국 핵잠수함 뉴스 나온 직후에 한국 가서 발표한다. 그건 중국 망신시키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가야 합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가야 해요. 10년 전 제 예측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될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거제도 조선소에서 20년 만에 제가 낙제시켰던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죠. 10월 31일 베이징 출발, 11월 1일 부산 도착.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15년 9월 14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이징 국방부 본관 7층 회의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 끝에 제가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중국 조선업계와 해군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218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급속 성장과 10년 내에 추진 전환 가능성이었죠. 6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연구였습니다. 왕 박사, 시작하시죠. 중앙에 앉은 장 부국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 곡선이었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한국은 지난 9년간 연평균 23%의 기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1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보고 -3급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인데 설계 단계부터 핵추진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 앉은 리 제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설계도면을 분석했습니다. 선체 구조를 보면 원자로 탑재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는 출력 100메가와트급으로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크기입니다. 2012년 이미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 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국에게 부족한 건 단 하나입니다. 미국의 승인입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장 부국장이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왕 박사,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기 끼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10년 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조선 능력입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난도 선박 제작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잠수함 선체 제작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리 제독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조선소가 좋다고 핵잠수함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214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척을 납품했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잠수함 사진들이었습니다. 제동님, 20년 전 중국도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말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장 부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 박사, 중국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13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보십시오. 인구가 많다고 기술이 앞서는 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 보고서를 받아들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 부국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표지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부. 왕 박사, 7명 중 6명이 반대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기술력 과대평가. 둘째, 현실성 부족. 셋째, 중국의 기술 우위를 과소평가. 이 보고서는 채택 불가 판정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왕 박사, 장 부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국 관련 연구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왕 박사가 한국 공포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요. 객관성을 잃은 연구자로 보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부당했어. 제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한국 연구 그만하고 다른 걸 해요. 당신 승진도 걸려 있잖아요. 난 틀리지 않았어. 제가 창문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내에 핵잠수함을 만들 거야. 내 모든 데이터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당신 혼자 믿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샤오메이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13살 딸이 문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실망으로 가득했죠. 한 달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핵심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죠. 동료들은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왕 박사 한국병 걸렸대. 맨날 한국이 잘한다고 하니까 위에서 잘렸지 뭐. 자업자득이지. 중국 연구원이 중국을 믿지 않고 한국을 믿으니.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부당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빨간 거부 도장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2025년, 당신들이 후회할 것이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10년 후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옳았는지 그들이 옳았는지.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인 2025년 10월 29일. 제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난 후에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10월 30일 오전. 사무실에서 동료 천 박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선배였죠. 젠펑, 정말 가려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최악이야.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이 시점에 한국 가서 학회 참석한다. 위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 하지만 학술 교류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고?
자네 10년 전에 무슨 일 겪었는지 벌써 잊었나? 천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소장이 전화한 거 나도 들었어.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가면 그건 명령 불복종이야. 자네 이미 좌천당한 몸인데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어?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형,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10년 전 제 예측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한국이 정말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어쩌려고? 확인하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보고서 또 쓸 거야? 또 거부당할 텐데. 천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젠펑, 이제 그만해. 자네 가족 생각해. 샤오메이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취직도 해야 하고 아버지가 문제 일으키면 딸한테도 영향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샤오메이는 자기 방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여보, 밥 먹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3명 분량의 저녁이 차려져 있었지만 샤오메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 불러. 제가 말했습니다. 놔둬요. 어제 싸운 거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부산 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 가려고요? 부소장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야 해. 이건 제 인생의 문제야. 당신 인생이 우리 가족 인생이기도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샤오메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가세요. 가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컷 보고 오세요. 그게 아빠한테는 우리보다 중요하니까. 딸이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월 31일 새벽 5시, 택시를 타고 베이징 수도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죠.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11월 3일 개막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핵잠수함 승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한편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수 금액은 1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로써 한국은 미국 본토의 핵잠수함 건조 기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00억 원. 한국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미국 조선소를 샀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가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1876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민간 조선소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53척의 군함을 건조한 역사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한국이 인수한 겁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 청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침 햇살이 은색 동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부소장이었습니다. 왕 박사,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당신의 경력에 치명적 타격이 갈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부산행 CA125편. 저는 일어나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벨트를 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거부 도장이 찍힌 보고서, 동료들의 비웃음,
표지에 빨간 펜으로 썼던 그 문장. 2025년, 당신들이 후회할 것이다. 이제 2025년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2시간 30분을 날았습니다.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짙은 청록색 바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도시, 부산이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해국제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의 공기가 베이징과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수평선 너머로 해운대의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산 국제조선학회 사무국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왕젠펑 교수님, 부산 도착을 환영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백스코 메인홀에서 뵙겠습니다. 참고로 학회 둘째 날인 11월 2일 오전에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십시오.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거제도에서 20년 만에 제가 F학점을 줬던 그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제 한국핵잠수함 설계팀의 수석연구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부산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부터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11월 1일 오전 8시 30분.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2025 글로벌 조선기술 심포지엄. 세계 각국에서 온 조선 전문가들이 335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등록대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 중국 다롄조선소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찰을 목에 걸고 메인홀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아주 높았습니다. 좌석은 500석 정도 되어 보였고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습니다. 앞쪽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 부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인도. 하지만 중국인은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장이 나와서 환영사를 했습니다. 동시통역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잠수함 기술 세션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지만 가슴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박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잠수함 추진 시스템의 기술적 진화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디젤 전기 추진과 핵 추진의 성능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은 3000톤급입니다. 하지만 선체 설계는 3500톤급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제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3500톤. 그건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특히 압력선체 설계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고장력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망심도 500m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500m. 중국의 최신 잠수함도 400m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앞서 있었던 겁니다. 발표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빼곡히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10년 전 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예측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젠펑 교수님이십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2015년 논문 잘 읽었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중국에서는 거부당했던 그 논문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교수님, 논문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을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셨더라고요. 10년 전에 이미 핵잠수함 전환 가능성을 예측하셨잖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교수님 논문을 내부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부당했던 논문이 한국에서는 참고 자료로 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 투어에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 잠수함 건조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제도요? 네. 학회 둘째 날 오전 프로그램입니다.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장보고 -3급이 건조되는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조선소까지 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제 예측이 현실이 된 바로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호텔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준호 박사가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오션의 수석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대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모듈화 공법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9개 모듈로 나눠서 동시에 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조립합니다. 이 방식으로 건조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36개월. 3년 만에 잠수함 한 척을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평균 60개월이 걸렸습니다. 5년이죠. 또한 우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실제 잠수함을 만들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건조하고 테스트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99.7% 줄였습니다. 99.7%.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잠수함이 조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부품의 결합, 용접,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미리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른 건조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뭡니까? 발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숙련된 인력. 우리는 조선업에서 40년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둘째, 통합 설계 시스템. 디지털 기술로 모든 과정을 연결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투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매년 연구개발비를 늘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10년 전 제가 지적했던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귀를 막았죠. 오후 5시, 첫째 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데이터가 제 예측이 맞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얼마나 뒤처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저녁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밝은 가로등, 질서정연한 교통, 활기찬 거리.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중국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의 기술 격차를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최소 5년, 어쩌면 7년.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빨간 거부 도장. 만약 그때 중국이 제 보고서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렇게 뒤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거기 어때요? 복잡해. 학회는 잘 되고 있어요? 응. 내일 거제도 간다. 거제도요? 거기 조선소 있는 곳 아니에요? 응. 하나오션 조선소. 잠수함 만드는 곳.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 속으로.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 위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거제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거제도에서 20년 전 제가 F학점을 준 그 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제 한국 핵잠수함 설계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11월 2일 오전 8시 호텔 앞에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자 거제대교가 보였습니다. 바다 위로 솟은 거대한 다리였죠. 버스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저는 아래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짙은 청록색 바닷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들어섰습니다. 해안을 따라 조선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건조 중인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그리고 잠수함. 오전 9시 30분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버스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부지였습니다.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고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안내자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투어를 안내해 드릴 분은 저희 잠수함 설계팀 수석연구원이신 김태훈 박사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올라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안전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훈. 그 이름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학생일까요? 저는 앞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참가자들을 둘러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왕젠펑 교수님.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베이징 대학에서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20년 전, 2005년 가을 학기, 베이징 대학 유체역학 강의실. 그때 저는 객원 교수로 베이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 중에 교환학생이 한 명 있었죠. 한국에서 온 학생. 이름이 김태훈이었습니다. 그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58점, 기말고사에서 52점, 평균 55점, F학점이었습니다. 학기 말에 그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 과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이 늦어집니다. 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군. 유체역학은 조선공학의 핵심입니다. 이 과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배를 설계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엔지니어 재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굳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엔지니어가 아닌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오션 잠수함 설계팀 수석연구원으로. 교수님이 저한테 F학점을 주셨죠. 김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재능이 없다는 말씀까지 들었으니까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제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교수님한테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가 버스 앞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F학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이제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훈이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선체 제작동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거대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30m는 되어 보였습니다. 두께 10cm가 넘는 철판들이 정교하게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수함 선체를 만듭니다. 김태훈이 설명했습니다. 압력 선체는 특수 고장력강으로 제작됩니다. 500m 수심에서도 견딜 수 있죠. 이 철판 하나 만드는데 72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철판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체역학 공식이 전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의 압력, 선체의 곡률, 용접 강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공식들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실이었습니다. 최신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3D 잠수함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장보고 마이너스 세배치 마이너스 2입니다. 김태훈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500톤급으로 확장한 버전이죠. 여기 이 공간이 보이십니까? 원자로 탑재 구역입니다. 처음부터 핵추진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전 제 보고서에 썼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논문 읽었습니다. 2015년 동아시아 잠수함 기술 비교 연구요.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김태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논문을 참고했고 실제로 그대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잠수함 건조 도크였습니다. 거대한 수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절반쯤 완성된 잠수함이 누워 있었습니다. 검은 철의 거대한 물고기 같았습니다. 저게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마이너스 세배치 마이너스 이 두 번함입니다. 김태훈이 설명했습니다. 36개월 안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해상 시험에 들어가죠. 저는 잠수함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검은 선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개미처럼 붙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김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수님이 F학점 주신 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절실해졌고 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가 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교수님한테 받은 F학점에 대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 박사,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은 그때 맞는 평가를 하신 겁니다. 저는 실제로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10년 전부터 말이죠. 투어가 끝났습니다. 오후 1시.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멀어졌습니다. 크레인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먹먹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F학점을 준 그 학생이 이제 한국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중국이 거부한 제 보고서를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식당에서 33년 만에 MIT 동료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결정권자라는 것을. 구내식당은 조선소 노동자들로 붐볐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일반 노동자용이었고 2층은 엔지니어와 방문객용이었죠. 저희 투어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깨끗한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뷔페식 식사 공간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식당과 일식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식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뜨려는데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외국인 일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군복. 계급장을 보니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5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어깨에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 앉았던 김태훈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외국인 일행에게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시 사령관님, 환영합니다.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네, 김 박사님.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 배가 고픕니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태훈이 제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 사령관님입니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탑시 사령관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왕 교수님 아닙니까?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다시 봤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MIT 1992년 유체역학 세미나 기억 안 나십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MIT 1992년 3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유체역학 세미나가 있었죠. 참석자는 20명 정도였습니다. 교수 3명과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몇 명의 외부 참석자들. 그 중에 캐나다 해군에서 온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앵거스 탑씨, 당시 대위 계급이었죠. 해군이 MIT와 협력 연구를 하고 있어서 파견을 나온 거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잠수함 선체 설계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그가 질문을 많이 했었죠.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세미나 후에 커피를 마시며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탑씨. 대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령관입니다. 33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가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십니까? 33년 전 MIT 동기죠. 엄밀히 말하면 같은 세미나를 들었던 사이지만. 탑씨 사령관이 대답했습니다. 왕 교수님, 같이 식사하시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창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탑씨 사령관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김태훈과 저.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불고기 정식이었습니다. 탑씨 사령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번이나 한국에 왔거든요. 잠수함 사업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자해서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죠. 60조 원. 한국 돈으로 약 400억 달러.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조선소를 고려했습니다. 티센크루프가 1순위였죠. 프랑스 나발 그룹도 좋은 제안을 했고요. 탑씨 사령관이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놀랐습니다. 기술 수준이 유럽을 뛰어넘었더군요. 특히 건조 속도와 정확성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확정 단계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이 최선입니다. 그가 김태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 교수님, 중국은 어떻습니까? 탑씨 사령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기술은 한국보다 최소 5년 뒤처져 있습니다. 어쩌면 7년일지도 모릅니다. 탑씨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교수님. 용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거부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그 보고서 읽었습니다. 탑씨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글을 봤습니다. 나토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요.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측한 거의 모든 것이 현실이 됐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건조 도크가 보였습니다. 저기 저 잠수함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탑씨 사령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자의 양심이 살아있군요. 자기 나라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33년 전 MIT에서 당신의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학자라고. 오늘 그게 다시 증명됐네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탑시 사령관이 일어났습니다. 왕 교수님, 베이징으로 돌아가시면 연락하십시오. 제 명함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부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당신을 계속 무시한다면 캐나다는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 같은 학자가 필요하니까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탑시 사령관 일행이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김태훈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자기 나라의 약점을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본 것들을 중국에 돌아가서 보고하시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을 겁니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좌천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써야 합니다. 중국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무엇을 놓쳤는지. 오후 3시, 버스가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F학점을 준 학생이 이제 수석연구원이 되어 있었고, 33년 전 MIT 동료가 60조 원 사업의 결정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호텔에 돌아오면 글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그리고 10년 전 거부당한 보고서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오후 6시, 호텔 방에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빛과 주황빛이 수평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김태훈의 얼굴, 거대한 잠수함, 탑시 사령관의 악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2025년 한국조선기술 현장 보고서.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써야 할까요?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거부당한 보고서, 좌천, 동료들의 비웃음, 딸의 실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빠, 가세요. 가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컷 보고 오세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샤오메이야. 아빠다. 오늘 거제도에 다녀왔어. 한국 조선소를 봤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10년 전 아빠가 쓴 보고서 기억나니?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거라고 했던 거. 아빠가 맞았어. 전부 맞았어. 전송, 읽음.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해서. 하지만 아빠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 학자니까. 전송, 읽음.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체념, 피로, 그리고 아주 조금의 이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들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사진 73장, PDF 자료 15개, 메모 12페이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장보고 -3 설계도, 압력선체 제작 공정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화면, 건조 일정표.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랐습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설계 기술 한국 우위, 격차 5년. 건조 속도 한국 우위, 격차 3년. 품질 관리 한국 우위, 격차 7년. 디지털화 한국 우위, 격차 10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을 뺀 순수한 사실.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0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포기했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제가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해운대 해변이 나왔습니다. 넓은 모래사장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철썩, 철썩, 끝없이 반복되는 소리. 저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손에 닿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짙은 남색으로 변하더니 점차 푸른 빛이 섞였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해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붉은 반원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름답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자니까요. 학자의 의무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 멀리 섬들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모래를 털었습니다.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젯밤 만들었던 문서를 열었습니다. 2025년 한국조선기술 현장 보고서. 이번에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본인은 부산과 거제도를 방문하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직접 확인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 김태훈, 조선소, 탑시 사령관, 숫자들, 데이터들, 그리고 10년 전 이야기도 썼습니다. 거부당한 보고서, 빨간 도장, 2025년, 당신들이 후회할 것이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중국이 10년 전 이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선택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 직설적일까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장했습니다. 오전 10시. 체크아웃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지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제 인생을 바꿔놓은 도시, 김해공항.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부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까요? 먼저 이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겁니다. 10년 전처럼 거부당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세계에도 알릴 겁니다.
로이터에 인터뷰를 요청할 겁니다. 블룸버그에도요. 중국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외신에도 공개할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묻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세계가 알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어쩌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28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의 의무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공기가 부산과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복잡한 교통.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왔어요? 샤오메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샤오메이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 일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일. 하지만 이걸 하면 아빠가 해고될 수도 있어. 딸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왜냐하면 아빠는 학자니까요. 알아요. 샤오메이가 제 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세요, 아빠.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국방부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귀국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바로 소집 통보를 받았죠. 왕젠펑 박사, 월요일 오전 9시 국방부 7층 회의실 출석, 부산학회 참석 관련 긴급 보고 요망. 택시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 전 보고서를 제출했던 바로 그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거부 도장, 차가운 눈빛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 부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 이제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표정은 그때와 똑같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앉으시죠, 왕 박사.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 부국장이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산학회 참석 보고서 받았습니다. 읽어봤어요. 그가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너무 솔직하군요.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요? 한국이 5년에서 7년 앞섰다. 중국이 자존심을 선택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왕 박사,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국방부 산하연구소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쓰다니. 학자로서 진실을 쓴 겁니다. 진실. 이건 진실이 아니라 비관주의입니다. 한국 공포증이에요. 장 부국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쓰십시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장된 부분들은 빼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모두 측정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왕 박사.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합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 보고서는 맞았습니다. 증거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나가세요. 장 부국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십시오. 그때까지 사무실 출근 정지입니다. 집에서 대기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출근 정지라고 했지만 제 사무실에는 가야 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다렌조선소 연구동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비워뒀던 흔적이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안 읽은 메일 267개.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 동안 267통이라니. 평소에는 하루 20통 정도였는데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익명. 제목 감사합니다. 왕젠펑 교수님. 저는 상하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이 10년 전부터 진실을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익명. 제목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베이징 해군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것을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처럼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일을 계속 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만 용기 있게 말씀하시네요. 혼자가 아닙니다. 267통의 메일. 모두 익명. 모두 중국 조선업계 종사자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말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한 통 한 통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떤 메일은 짧았고 어떤 메일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진실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메일이 특히 제 가슴을 쳤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3살입니다. 아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아빠, 중국 조선업의 미래는 어떤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교수님이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아들 세대를 위해서. 23살, 샤오메이와 같은 나이.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267통의 메일을 모두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중국은 10년 전 기회를 놓쳤다. 한국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번에는 국방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를 위한 글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부당한 보고서, 그리고 부산과 거제도에서 본 것들. 김태훈, 탑시 사령관. 267통의 메일.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입력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는 더 큽니다. 중국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영문 버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기자에게 보낼 인터뷰 답변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중국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로이터 베이징 지국에 인터뷰 자료를 보낼 겁니다.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집에 와요. 저녁 먹어야죠. 곧 갈게.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년 전 보고서 파일도 USB에 복사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67명이 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엔지니어 왕젠펑이 세계를 향해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10년의 준비 끝에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